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에 저질렀던 큰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스에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이주를 결정했다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결정이었어요. 표면적인 혜택만 보고 충분한 조사 없이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린 게 후회가 됩니다. 35년 동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면서 그곳이 제 인생의 터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이민 와서 대기업 미국 지사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살아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인 마트도 가까이 있고 한국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무엇보다 30년 넘게 다닌 최 선생님이라는 한인 의사가 계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당뇨가 조금 있긴 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어지고 401k와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아직 집에 모기지도 조금 남아 있었고 캘리포니아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난 박서방이라는 분이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김영님,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13%나 되는데 텍사스는 0%예요.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부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을 합치면 연간 6만 달러 정도 되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여기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텍사스에서는 한 푼도 안 낸다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연간 몇천 달러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보내준 텍사스 플레이노 지역 정보를 보니까 집값도 캘리포니아보다 저렴하고 한인들도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는 여기 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돈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가 35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다 여기 있는데요. 영희가 맞는 말을 했는데도 저는 그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들 민호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텍사스가 정말 더 저렴한지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죠. 민호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는데도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종수 형님, 이주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비나 다른 비용들도 다 알아보셔야죠. 하지만 저는 그때 박서방의 말만 믿고 있었고 소득세 없다는 것에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봄에 드디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을 팔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시세가 좋아서 85만 달러에 팔렸어요. 35년 전에 25만 달러에 산 집이었으니까 꽤 이익을 봤죠. 이 돈으로 텍사스에서는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최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수 씨, 당뇨 관리 꾸준히 하셔야 해요. 새로운 곳에서 의사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습니다. 텍사스 플레이노에 도착해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85만 달러로 산 집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크고 새로웠거든요. 마당도 넓고 차고도 2대 들어가고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역시 이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하나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간 1만 5천 달러가 나온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7천 달러 정도 냈었는데 2배가 넘더라고요. 알고 보니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였습니다. 평균 2.2%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0.74%였거든요. 박서방이 이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당뇨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똑같은 검사를 받았는데도 비용이 캘리포니아의 거의 3배가 나왔어요. 메디케어는 전국이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의료진 수가와 지역별 의료비 책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혈당 체크하고 A1C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450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0 정도였거든요. 메디케어가 80% 커버해줘도 제가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90나 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30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처방약 값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당뇨약인데도 캘리포니아보다 40% 정도 비쌌어요. 한인 약사가 없으니까 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기도 어려웠고요. 메디케어 파트 D 약물 보험도 지역마다 협약 약국이 달라서 불편했습니다. 영희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유방암 검진하고 골밀도 검사 받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울상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 의료비 예산을 다시 짜야겠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세는 연간 $4,000 정도 절약했지만 재산세는 $8,000 더 나왔어요. 의료비도 연간 $6,000 정도 더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연간 $10,000 정도 더 지출하게 된 거죠. 한인 인프라 부족도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요. 한인 마트는 있긴 했는데 규모가 작고 가격도 비쌌어요. 한국 음식 먹으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고 한인 교회도 캘리포니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영희와 자주 다퉜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 영희 말이 맞았는데도 저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참고 적응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은 이미 팔았고 텍사스에서 산 집도 이제 막 정착했는데 다시 옮기기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김 씨 부부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왔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소득세 없다는 말에 혹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별로 득이 안 되더라고요. 김 씨도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인분이 만성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주한 이상 최대한 적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알아봤고 보험 적용이 더 잘 되는 의사를 찾았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재산세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생활비는 줄일 수 있었어요. 텍사스는 기름값이 싸고 전기료도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집이 크니까 손주들이 놀러와서 지낼 수도 있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치의 드라이브. 스미스도 괜찮은 분이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점점 나아졌어요. 교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영희도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죠. 다만 처음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이런 조언을 드려요. 이주 결정하기 전에 최소 1년은 충분히 알아보세요. 소득세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의료비, 생활비 전체를 따져보세요. 표면적인 혜택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의료비가 가장 큰 변수예요. 메디케어가 전국 동일하다고 해도 지역마다 의료진 수가, 약가, 접근성이 다 다르거든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인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음식, 한인 의사, 한인 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해요. 저희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어려워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계산도 단순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세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의료비, 생활비, 이주 비용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저처럼 덜컥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텍사스에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캘리포니아가 그립긴 해요. 35년 살던 곳의 추억과 인연을 포기하고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가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삶의 질 전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3주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돌아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58세고요. 1994년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세였으니까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보낸 셈이죠.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들은 27세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은 24세로 UCLA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현재 어바인에 있는 IT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세전 15만 달러 정도 되고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였는데 미국 와서 RN 라이센스를 따서 지금은 UCI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9만 달러 정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에 어바인에 집을 사서 지금은 모기지도 거의 다 갚았고 401k와 IRA에도 꾸준히 적립해서 은퇴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문득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 83세로 혼자 사시고 있어요. 형님 내외분이 모시고 있지만 막내 아들인 제가 30년간 멀리 있었다는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3주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자고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생활해 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집에서 관광이 아니라 일상을 경험해 보는 거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좋으면 은퇴 후에 여기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요즘 주변에 여기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깊은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 않잖아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도 많이 들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아졌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배달 음식도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노년에 혼자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차를 못 몰게 되면 사실상 고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싱홈은 한 달에 6,000달러에서 1만 달러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장기 체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몇 번 다녀왔지만 길어야 일주일, 보통은 4에서 5일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부모님 문안 인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관광 좀 하고 오는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동네 병원도 가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했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옛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정말 편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놀란 건 물가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커피가 4달러 정도인데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더 비싸더라고요. 외식비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병에 고기 조금 먹으니까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BBQ 가서 2명이 배불리 먹어도 $80 정도인데 그것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살던 동네, 그때는 평범한 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3억, 4억씩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바인에 있는 저희 집이 4베드룸에 3,000 스퀘어피트인데 지금 시세가 150만 달러 정도거든요. 한국 돈으로 20억 정도죠.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 아파트가 훨씬 작은데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진료비는 저렴하지만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으려면 결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MRI 찍고 진료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약 잡는 것부터 일주일, 실제 검사 받는 것까지 또 일주일. 미국에서는 저희가 PPO 보험이 있어서 필요하면 바로 스페셜러스트 예약 잡고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시간은 훨씬 빠르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는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3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친구들은 한국 정치 얘기, 한국 경제 얘기, 한국 사회 얘기만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것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도 헷갈리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도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30년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일해왔는데 한국어로만 말하려니까 표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어머니와 형님 가족 외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30년 전 친구들과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지만 30년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함께 아이들 키우는 걸 지켜봤고 서로의 어려움도 나눠왔고 은퇴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저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하이킹도 하고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도 가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회사에서도 경험을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시니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3주째가 되자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매일 일정이 있어요.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루틴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3주차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미국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도 잘 알고 좋은 병원도 알고 응급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한국계 미국인이구나.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구나.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있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마지막 주에는 어바인에 있는 집이 그리웠어요. 저희 집 뒷마당에서 바비큐 하는 것도 그립고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 치는 것도 그립고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장 보는 것도 그리웠어요.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들은 매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거든요. 딸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와서 아내와 쇼핑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여기 와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와서 어머니 뵙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면 미국에 오셔서 몇 달씩 지내셔도 돼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와서 뽑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 내 가족들도 다 거기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민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거구나. 30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 단순히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왔어요. 그때는 임시로 몇 년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힘든 시기도 많았어요. 처음 몇 년은 영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이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제가 IT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미국이라는 나라 덕분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요. 저희 아들은 구글에서 일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였으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딸도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의 땅이라는 점이에요.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곳이죠.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도 좋아요. 저희처럼 이민자 가족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미국 생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어디를 가든 주차할 곳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차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니 집 근처에 차 댈 곳을 찾는 것부터 스트레스였어요. 미국에서는 집들이 넓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어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너무 붙어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시니어 센터도 있고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은퇴하면 소셜 시큐리티로 월 $4,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다 갚았으니까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401k에 모아둔 돈까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어요.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저축한 돈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요. 골프장도 많고 하이킹 코스도 많고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날씨도 정말 좋거든요. 1년 내내 온화하고 습도도 낮고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3주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음식은 정말 맛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도 나름 괜찮고요. 하지만 제게는 미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완전히 적응했거든요. 이제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다가오네요. 12시간 후면 LAX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마중 나온다고 했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설레어요. 아,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구나.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구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추억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미국이 저의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한국에 와서 어머니 뵙고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게 살려고 해요. 아직 몇 년 더 일할 계획이고 은퇴하면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고 취미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손주들이 생기면 베이비시터도 해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함께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견뎌낸 동반자니까요. 지금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30년간 뿌리내린 삶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정말 여기민을 고려하신다면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먼저 장기간 체류해 보시기 바라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미국이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총기 사고도 있고 의료비도 비싸고 인종차별도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미국이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그곳이 저희의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탑승을 시작하네요. 이제 정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3주 전에 한국행 비행기에 탔을 때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기쁨만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쁜 말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헷갈려 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도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한국인의 자식이지만 미국인이라고 한국의 좋은 전통은 간직하되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고요. 다행히 아이들도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할머니도 잘 따르면서도 미국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비행기에 탑승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여행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말이에요. 저는 30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을 받아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탑승합니다. 12시간 후에 LAX에서 만날 가족들 생각에 벌써 가슴이 뛰어요. 저희 집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번 여행 얘기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갑니다. 30년간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온 그곳, 제 가족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는 그곳,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20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왔는데 지금은 우버 기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앱을 켜면 초록색 불빛이 깜빡입니다. 온라인 상태. 이제 저는 운전기사 김태현입니다. 52세, 미국 거주 20년 차, 코로나로 실직한 지 4년째, 우버 기사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만 하다가 다시 프로그래머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일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콜이 들어옵니다. LAX 공항에서 한인타운까지.
40분 거리에 $35. 괜찮은 시작이네요. 우버로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하면 세전 $150에서 $200 정도 벌 수 있어요. 여기서 기름값 $30, 우버 수수료 20%, 차량 유지비를 빼면 실제 제 몫은 $100 남짓입니다. 20년 전 프로그래머로 받던 연봉이 $80,000였으니 지금 우버로 버는 돈은 그때의 절반도 안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1998년 저는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이민을 결정했어요. 당시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고 저희에게는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아내는 막연한 불안감에 떨었지만 제 결정을 믿어줬어요. LA에 도착한 건 1999년 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맡은 LA의 공기, 야자수가 늘어선 프리웨이, 끝없이 펼쳐진 단독주택들. 모든 게 새로웠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5년 경력의 프로그래머였지만 미국에서는 신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미국 시스템도 몰랐거든요. 첫 1년은 한인타운의 작은 컴퓨터 수리점에서 시급 $8로 일했어요. 아내는 둘째를 낳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월세 $1,200짜리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4식구가 살았죠. 냉장고엔 늘 라면과 김치만 가득했고 아이들 기저귀값도 아끼려고 할인 쿠폰을 모았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맥도날드를 자주 못 가요? 첫째 딸이 4살 때 한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생일 파티도 하고 장난감도 많이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달러 스토어에서 산 장난감으로 만족해야 했거든요.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정식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45,000. 한국에서 받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미국에서의 첫 정식 직장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사는 다운타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어요. 매일 왕복 2시간을 운전하며 출퇴근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회의 시간에는 긴장했고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3년 후 연봉이 $60,000로 올랐고 5년 후에는 $80,000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영어에 완전히 적응했고 저희도 영주권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의 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320,000짜리 투베드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같은 집이었어요. 이제 진짜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은 UC 버클리에 진학했고 둘째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할 만큼 활발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됐고 아내는 ESL 수업을 마치고 회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경 집값이 $450,000까지 올랐어요. $130,000의 이익이 생긴 거죠. 20년만 더 열심히 살면 은퇴할 수 있겠어.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지만 동료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생겼어요. 언젠가 나도 잘릴 수 있구나. 2015년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46세가 된 저에게는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매니저의 말은 돌려서 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저는 밤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클라우드 컴퓨팅. 20대 신입들이 쉽게 배우는 것들이 50을 앞둔 저에게는 산 같았어요. 2018년 두 번째 위기. 회사가 인도 개발팀과 협업을 시작하면서 미국 개발자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제 연봉으로 인도 개발자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아직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남아 있었고 집 모기지도 10년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49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말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경영진이 자주 회의를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슬슬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김, 잠깐 사무실로 와봐. 매니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무실에는 HR 담당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김. 코로나 때문에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21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한국 나이로 51세, 미국 거주 21년 차에 받은 해고 통지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 주부터는 출입카드도 작동하지 않을 거야. 책상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제 인생도 함께 박스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여보, 회사에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51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업수당은 주당 $450였습니다. 월 $1,800. 모기지 $2,300, 각종 보험료 $800, 유틸리티 $300만 해도 월 $3,400인데 실업수당으로는 절반도 안 됐어요. 저축한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회사가 채용을 중단했고 기존 직원들도 해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10개씩 이력서를 보냈어요. 링크드인에서 채용 공고를 찾아다니며 지원했습니다. 21년 경력의 시니어 개발자라고 썼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달 몇 번의 전화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다른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늙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제 연봉이 너무 높다는 걸. 21년 경력에 $90,000 연봉을 요구하는 51세 개발자보다 $50,000에 일할 수 있는 20대 개발자가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네 번째 달부터는 연봉 요구를 낮췄어요. $90,000에서 $70,000로 다시 $60,000로.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회계 파트타임 일을 풀타임으로 늘렸지만 월 $2,500가 전부였습니다. 집 모기지를 못 낼 상황이 올 수도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둘째가 대학을 휴학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실직 때문에 아이 미래까지 망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8개월째 한인 마켓에서 캐셔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15. 하루 8시간 일해도 겨우 $120. 21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제가 바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국말로 인사해도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도 예전에는 뭔가 했을 텐데. 그런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마켓에서 6개월 일하던 어느 날 동료가 우버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영, 우버 해보세요. 마켓보다 돈 더 벌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머였던 제가 택시 운전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켓 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2021년 4월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했습니다. 차량 검사를 받고 배경 체크를 하고 앱 사용법을 배웠어요. 첫날 운전은 정말 떨렸습니다. 첫 번째 승객이 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LAX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GPS를 따라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우버 기사가 됐구나. 첫 주는 하루 5시간씩 일해서 $60 정도 벌었어요. 기름값과 우버 수수료를 빼면 $40. 마켓에서 받던 것과 비슷했지만 마음은 조금 더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덜 부끄러웠거든요. 한 달 후 우버 일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지 어느 지역이 팁을 잘 주는지 알게 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공항 운행이 좋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사이가 괜찮았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클럽가에서 취한 사람들이 팁을 후하게 줬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하루 평균 $150를 벌기 시작했어요. 기름값 $30, 우버 수수료 $30를 빼면 $90. 하루 8시간 일해서 시급 $11 정도였죠. 마켓에서 일할 때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혼자서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버를 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특별한 승객을 만났어요. 한인타운에서 탄 60대 한국 할아버지였습니다. 기사님, 한국 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민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처음에는 영어도 못하고 힘든 일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우면서 자수성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미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분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버 일도 나름의 루틴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는 생활.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일해서 140달러에서 180달러 정도 벌었어요. 월 수입은 4,000달러에서 4,500달러. 모기지와 생활비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이 일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항에서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의 기쁜 얼굴, 병원에 가야 하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일, 늦은 밤 클럽에서 취한 젊은이들을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을 모실 때는 더 신경 썼습니다.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길을 잘 아니까 더 빠른 길로 안내해드리고 간혹 한인타운 맛집도 추천해드렸어요. 기사님 덕분에 편안하게 왔네요. 팁 더 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베벌리 힐스에서 LAX까지 가는 손님이었는데 6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What the hell is WRONgram with you people?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긴장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잃은 사업가였어요. 30년 동안 키운 레스토랑 체인이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21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코로나로 실직하고 지금 우버를 한다고요. You know what? Life is unpredictable. But still 5g HTINgram. 그분과 4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힘든 건 저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라는 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50 팁을 주시더라고요. 생크 유포 LISTNINgram. AND 그램 오디럭 위드 EVRYTHINgram.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깨달았어. 우버 기사도 나쁘지 않은 일이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거든.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좋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3년째인 지금 저는 우버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같은 우버 기사들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김영, 오늘 LAX 줄 길어요. 다운타운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와가며 일해요.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요즘은 월 평균 4,800달러 정도 벌어요. 프로그래머 시절보다는 적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였고요. 하지만 우버는 다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면 되거든요. 나이나 학력,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해해 줍니다. 첫째 딸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둘째도 대학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고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걸. 딸의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을 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몇 년 더 우버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한식당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요. 우버를 하면서 만난 손님들 중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Where can I find gram 어디 코리안 푸드?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한인타운에도 좋은 식당이 많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일반 미국인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 많아요. 저는 좀 더 캐주얼하고 접근하기 쉬운 한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아내도 요리를 잘하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때때로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가는데 다른 우버 기사들이 냄새 맡고 부러워할 정도예요. 김영, 김치찌개 냄새 나는데 어디서 샀어요? 우리 집사람이 만들었어요. 와, 부럽다. 나도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 그런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모은 돈이 $8만 정도 돼요. 식당을 차리려면 최소 $15만 있어야 하니까 좀 더 모아야겠지만 목표가 생기니까 일하는 재미도 있어요. 여보, 5년 후에는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내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사실 처음에는 51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21년 경력의 프로그래머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직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 계속 일했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젊은 동료들과 경쟁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우버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며칠 전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여성 승객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떨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면접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떨지 말고 본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드렸더니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도 취업할 때 긴장 많이 하셨어요? 물론이죠.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떨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요. 그 학생과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경험담도 들려줬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것. 아저씨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감사해요. 그 학생이 내릴 때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높은 연봉이나 좋은 직책만은 아니라는 걸.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버를 시작한 지 3년, 이제는 이 일이 제 일부가 됐어요. 매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LA의 여러 지역을 누비며 보는 풍경들, 혼자만의 시간에 듣는 음악과 생각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피곤해요. 토요일 밤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해요. 적어도 제가 선택한 일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에요. 몇 달 전에는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났어요. 다운타운의 한 빌딩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 회사 동료가 나오는 거예요. 태연아? 정말 너야? 응, 안녕 제임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버 기사해. 아, 그렇구나. 제임스 표정이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마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아직 회사 다녀. 힘들긴 하지만.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제임스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스트레스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더라고요. 태연아, 나는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잖아. 헤어지면서 제임스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동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프로그래머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고.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일 걱정, 기술 트렌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퇴근하면 완전히 일에서 해방돼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함께 마켓에 장도 보러 가고 가끔 친구들과 골프도 쳐요. 진짜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프로그래머 할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운동 부족이었는데 우버는 계속 움직이는 일이니까 활동량이 늘었어요. 물론 오래 앉아서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승객을 기다리거나 휴식 시간에는 차에서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해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졌고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은 90세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걸음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는데 차 안에서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이, 나는 100년을 살면서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었지만 포기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52세인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전혀 늦지 않다는 걸요. 요즘은 우버 기사들끼리 모임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친목도 도모하죠. 나이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해요. 은퇴한 교사, 실직한 엔지니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 김영, 오늘 수입 어때? 괜찮아. 공항 운행 몇 번 했어. 나는 한인타운에서 오렌지 카운티 가는 장거리 잡았어. 운 좋았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의 재미예요. 예전에 회사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복잡한 기술 이야기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아내도 요즘 요리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장례 식당을 위해서요. 한식뿐만 아니라 퓨전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여보, 오늘 김치 파스타 만들어 봤는데 어때? 오, 맛있다. 이런 메뉴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요. 어떤 메뉴를 만들지, 어느 지역의 식당을 열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꿈을 함께 꾸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딸들도 저희 계획을 응원해줘요. 첫째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면서 식당 홍보 아이디어도 내주고, 둘째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로고나 메뉴판 디자인을 도와주겠다고 해요.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식당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할게요.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는 제 일이 가족과 별개였는데 지금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됐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승객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사업가였는데 미국 진출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미국 사시면서 어떠세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다고, 하지만 기회는 있다고. 특히 한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기사님도 사업 계획이 있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사업 환경의 차이, 이민자로서의 경험담까지. 기사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내리시면서 $100 팁을 주시더라고요. 돈보다도 격려의 말씀이 더 큰 힘이 됐어요. 이런 만남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격려의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직의 절망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해요. 52세, 미국 거주 24년 차, 우버 기사 3년 차. 이게 지금의 저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57세, 미국 거주 29년 차, 한식당 사장 2년 차.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성공과 실패를 흑백으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21년간의 프로그래머 경력도, 코로나로 인한 실직도, 3년간의 우버 기사 생활도.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에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우버 앱을 켰습니다. 첫 번째 콜이 들어와요.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라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내오면서 말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저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달릴 거예요. LA의 도로 위를, 제 인생의 도로 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라는 걸. 그리고 52세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걸. 미국에 온 지 24년,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우버 기사이자 미래의 식당 사장이자 두 딸의 아버지이자 아내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이종수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분당선을 타고 서울 시내를 구경 다니고 점심에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한우 스테이크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사실 저는 4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역이민자예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국 돈으로 매달 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연금으로는 그냥 근근히 사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웬만한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며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받는 연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45년을 살게 되었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1979년 저는 27세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월급도 적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마침 미국 회사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H1B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 년만 일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좀 벌어서 한국에 돌아와 큰일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젊은 패기로 무작정 태평양을 건넜어요.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9월 중순이었는데 벌써 쌀쌀했고 공항에서 회사 사람이 마중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한인타운도 구경시켜주고 아파트도 알아봐 주셨거든요. 첫 직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연봉이 28,000달러였는데 그때 환율로 치면 한국 돈으로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5배가 넘는 돈이었죠. 하지만 미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영어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으니 처음엔 정말 답답했죠. 회의 시간에는 알아듣는 게 절반도 안 되었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술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도면만 보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고 기계는 어느 나라든 똑같이 돌아가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동료들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3년째 되던 해에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1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미국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1985년 33세가 되던 해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만난 혜숙이가 바로 제 아내가 된 거죠. 혜숙이는 저보다 5살 어린 간호사였는데 UCLA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 끈질기게 쫓아다녔죠.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혜숙이 부모님이 LA에 계셔서 LA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도 간호사로 일하고 저도 엔지니어로 일하니까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둘이 합쳐서 연 7만 달러 정도 벌었으니까요. 1987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1990년에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바빴죠. 아내는 밤 근무도 하고 저는 야근도 자주 하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드라이브도 가고 시카고 시내 박물관도 구경하고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제 커리어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저를 한국 담당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아는 엔지니어가 필요했거든요. 그때부터는 1년에 서너 번씩 한국 출장을 다녔어요. 부산, 울산, 창원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기술 지원을 했죠. 그때 한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990년대 말에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8만 달러를 넘었어요. 집도 시카고 교외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죠. 4베드룸에 3.5 화장실 차고 2대가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민수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 경시 대회에도 나보내고 지영이는 피아노를 잘해서 개인 레슨도 받게 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민수는 MIT에 가고 싶어 했고 지영이는 의대에 가겠다고 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SAT 학원비, 과외비, 과외활동비까지. 한 달에 2,000달러는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어요. 2005년 민수가 MIT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MIT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간다니.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지영이는 2008년에 노스웨스턴 의대에 합격했어요. 의대 등록금이 1년에 5만 달러가 넘었는데 그래도 기꺼이 냈죠. 딸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부부는 빈 둥지 신드롬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크고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란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2015년에 제가 63세가 되면서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얼리 리타이어먼트 프로그램을 제안했거든요.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401K에도 제법 돈이 모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67세까지 더 일하기로 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나이까지 일하면 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2019년에 정식으로 은퇴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은퇴 파티도 열어주고 동료들이 선물도 많이 줬어요. 은퇴하고 나서 받게 된 소셜 시큐리티가 월 2,800달러였어요. 401K는 80만 달러 정도 모여 있었고요. 연금 어드바이저와 상의해서 월 1,200달러씩 인출하기로 했죠. 합쳐서 월 4,000달러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넘는 돈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은퇴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없었어요. 집 모기지도 다 갚았고 메디케어도 있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거든요.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랜드 캐니언, 옐로우스톤, 요세미티도 가보고 크루즈 여행도 몇 번 다녔어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생겼고요. 민수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지영이는 시카고에서 내과 의사로 일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을 닮아서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손녀도 딸을 닮아서 예쁘고요. 그런데 202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지나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아이들도 만나기 어려워졌고 여행도 갈 수 없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아내 건강이었어요. 해수기가 당뇨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무서워하더라고요. 2020년 여름에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면회도 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없었고 마스크 쓰고 간단하게 했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꿈꿔온 노후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크고 적막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민수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지영이는 바쁜 의사니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은퇴해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로 이사 가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 추억은 다 한국에 있잖아요. 2021년 가을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창회 사진을 보냈는데 다들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반가워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말해봤더니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혼자 살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먼저 한국 영사관에 가서 국적 회복 신청을 했어요. 65세가 넘으니까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한국에 거주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사회보장협정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다만 세금이 좀 떼어진다고 했어요.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도 월 3,000달러는 받을 수 있었어요. 401k는 좀 복잡했어요. 한국 계좌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도 들고 세금도 복잡하고. 그래서 월 1,000달러씩만 인출하기로 했죠. 합쳐서 월 4,000달러 한국 돈으로 5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봄에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카고 집을 팔았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집이 60만 달러에 팔렸어요. 모기지는 이미 다 갚아서 세금 떼고 나서도 50만 달러가 남았죠. 그 돈은 일단 미국 은행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강남 아파트는 20억, 30억씩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 쪽을 알아봤는데 수원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고 병원도 많고. 영통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봤는데 1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돈으로 100만 달러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시카고에서 판 집값에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는 거였죠. 게다가 아파트는 관리도 편하고 보안도 좋으니까. 2022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집을 계약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밟는 고국 땅이었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인천공항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공항이 생겼다니.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수원까지 가는 길도 좋더라고요. 지하철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다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걸 느꼈죠.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도 놀랐어요. 32평인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도 넓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관리비는 월 15만 원 정도라고 하고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집까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살려면 정말 비싼데 한국은 기본으로 다 있는 거였어요. 계약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4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구는 다 팔고 옷이랑 책이랑 사진 정도만 가져왔어요. 2023년 2월에 마침내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아이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는데 정말 서로 많이 울었어요. 아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딸 지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국에 가서도 꼭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1년에 2번은 꼭 미국에 오세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니까요. 말은 한국어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와이파이, 카드 리더기, 키오스크 같은 말들도 처음 들어봤어요. 스마트폰도 아이들이 사줘서 쓰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동네 상점 사장님들도 도와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보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보험료도 월 10만 원 정도인데 미국 메디케어 보충보험료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국 병원에 가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MRI를 찍는데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몇백 달러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도 몇천 원밖에 안 들고. 미국에서는 혈압약 한 달치에 50달러씩 했는데 말이에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정도. 식비는 하루에 3만 원 정도 써요.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점심은 밖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먹어요. 저녁도 집에서 간단히 해 먹거나 배달시켜 먹고.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연금이 53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죠. 이 여유 자금으로 뭘 하냐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요. 우선 매주 서울 나들이를 해요. 분당선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백화점도 구경하고 영화도 보고. 점심은 호텔 뷔페에서 먹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외식 한번 하려면 50달러, 60달러씩 들었는데 한국은 호텔 뷔페도 5만 원이면 되거든요. 문화생활도 많이 해요.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도 보고 국립극장에서 전통 공연도 봐요. 티켓값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행도 자주 가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같은 곳들을 다니는데 KTX가 정말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미국 기차는 정말 느리고 불편했거든요. 가끔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행도 가요.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2박 3일로도 충분하고 항공료도 미국에서 갈 때보다 훨씬 싸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주변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탄천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 분들과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고스톱도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말 혼자였는데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40년 넘게 영어만 써서 피곤했는데 모국어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이들과 손자들을 자주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화상통화로 얼굴은 보지만 직접 안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은 미국에 가요. 여름 휴가 때 1번, 겨울 휴가 때 1번.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와요. 항공료가 왕복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 집에서 지내니까 숙박비도 안 들고. 아이들도 1년에 1번씩은 한국에 와요.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손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는 한국에 와서 여유롭게 살고.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쓰니까 구매력이 훨씬 커지거든요. 미국에서는 평범한 은퇴자였는데 한국에서는 부유한 노인이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요즘 혈압이 좀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 의료진들이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정적이에요. 무릎도 가끔 아프고 허리도 뻣뻣해요. 나이가 72세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려고 해요. 식사도 신경 써서 해요. 짜고 매운 한국 음식을 40년 만에 다시 먹으니까 맛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요즘 큰 고민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돌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에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곳도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하지만 아직은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번 생에서 미국에 가서 45년을 산 것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아요.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어제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젊은 커플이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40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해수기와 처음 만났을 때도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지금은 혼자지만 그때의 추억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이런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아쉽기도 하지만 제가 대신 한국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내 꿈을 꿔요. 한국에 잘 적응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응, 정말 좋아. 너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대답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붓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스마트폰으로 동네 풍경이나 꽃들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해요. 아빠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시네라고 하더라고요. 독서도 많이 해요. 40년 동안 한국 책을 못 읽었으니까. 요즘 베스트셀러도 보고 고전도 다시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음악도 들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7080 가요들을 유튜브로 찾아서 들으면 추억에 젖게 되더라고요. 이문세, 김광석, 조용필 노래들을 들으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택시 타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수원 팔달문 시장에 가면 정겨움이 느껴져요. 미국 슈퍼마켓은 너무 차가웠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서 오세요 하며 반겨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시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계절 음식도 즐겨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김치찌개. 미국에서는 이런 계절감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명절 때는 좀 외로워요. 추석이나 설날에 다른 가족들은 모두 모이는데 저는 혼자니까. 그래도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요. 이웃들과도 정이 들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를 나눠주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이런 식으로 지내지 않거든요. 한국의 정서가 그리웠는데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더라고요. 종합검진을 받는데도 비용이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3,000씩 했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우선 건강관리가 최우선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정기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국내 여행지들이 많거든요. 제주 올레길도 걸어보고 싶고 지리산 둘레길도 가보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유럽이 너무 멀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새로운 취미도 더 개발하고 싶어요.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외국어도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젊을 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7세에 미국에 갔을 때는 72세에 한국으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했고 한국에서의 지금도 소중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